오늘 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저 중국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그 정보를 알게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런데도 뭐 하여튼 요새 세상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네.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일단 이제 IMF 보고서가 14일인가요? 이게 네, 전망치가 전망치. 나왔죠. 네. 그때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1.2%로 네. 예상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사실 IMF는 1.2%로 전망했지만 뭐 그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3.8%인가 어쨌든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로 보는 것도 많아요. 올해 내내. 그리고 중국 국내 IB들은 올해 성장률을 뭐 4% 뭐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반기에 뭐 보복성 소비 뭐 이런 개념으로 또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이 뭐 효과적으로 잘 작동이 돼서 올해는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다. 적어도 뭐 4% 그렇게 보더라고요. 상해 교통대 같은 경우에도 뭐 4%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하고 해외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1분기 지금 마이너스 6.8로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1분기라는 거는 중국 경제가 제일 먼저 코로나 영향받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1월 중국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급속하게 확산한 게 1월 21일부터 급속하게 확장해서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가장 심각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중국은 2월이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3월에도 업무복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1분기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분기 데이터는 중국 자체 영향으로만 나온 안 좋은 데이터인데, 근데 또 3월부터는 예를 들면 2월 말부터 3월 한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2분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또 많이 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중국 수출의 주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다 20몇 프로씩 하거든요. 그럼 거기가 지금 공장이 다 멈춰서고 경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수출을 영향받은 게 2분기 데이터로 나와요. 네. 그러면 2분기는 지금 1분기 6.8, 2분기는 포지티브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6.8보다 더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게 5% 이상이거든요. 네. 적어도 6%. 하여튼 제일 원하는 건 6%예요. 근데 아주 양보를 해도 5% 이상인데 그렇게 나오려면 대충 계산해봐도 3,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9%대 나와야 돼요. 그래 이렇게 평균이 돼야 1년 내내 뭐 5%, 6% 되는데, 근데 지금 몇 년째 중국 경제가 6%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째. 코로나 아니어도 경제가 6%대 계속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올해 하반기에 9점 몇 프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 안 좋아지는 거는 그게 마이너스냐 포지티브냐의 문제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네. 네. 하지만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네. 지금 뭐 상당히 뭐 마이너스 성장률을 네.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플러스 성장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뭐 모르죠. 뭐 봐야 알죠. 하긴 뭐 전망치니까. 네, 봐야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지난번 여러 가지 방송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에서 1%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네. 그 비율이 높기 네.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발표된 데이터가 올해 1월, 2월 이렇게 그 취직한 인구가 제가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언더리예요. 1130 몇만 명이에요. 취업이요? 네, 인구가. 근데 작년 동기 대비 23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동기 대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어 나오거든요. 네. 미국이 요 짧은 기간에. 근데 중국의 데이터는 거기에 비하면 양호하죠. 근데 뭐 데이터의 진실성을 떠나서 결국 이러한 뭐 GDP 성장률 1%가 중국 취업 유발 개수가 150만 명이거든요. 그럼 1% 떨어진다는 건 15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뭐 6% 이상이었는데 올해 뭐 예를 들면 2%다. 예를 들면 2%를 할 때 4%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업률로 이어지거든요. 모든 나라나 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상 뭐 실업률이 지금 몇 백만 명의 문제 원래는 아니거든요.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그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가 회의를 계속해요. 요즘에 비상시기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게 지금 취업 안정화가 정말 이게 심각한 과제로 남았죠. 하지만 뭐 그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각각의 나라들이 모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국제 교류도 네.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수출, 뭐 한국도 그렇지만 네. 중국도 수출이 안 문제였고. 되고 수입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 이동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특히 여행, 관광 산업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한국 관광 산업이 되게 중요한 수입이거든요. 근데 관광 수입이 일단 거의 제로잖아요. 뭐 비행기가 안 나는데 관광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관광 수지가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하반기 막 9% 이렇게 일단 수치상으로는 네. 막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외부 네. 환경하고 관련이 없는 네. 이 국내 네. 이 그 내수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네. 막 집중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4월 9일에 국무원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발표를 했어요. 그게 제가 통역해드리면 여서시장 편이래. 여서시장 시장화 개혁에 관한 의견 이렇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거기서 여서시장이란 건 뭐냐면 생산 요소를 말해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이게 우리가 공급경제학에서 봤을 때 생산의 4대 기본 요소거든요. 기술, 자본, 노동, 토지거든요. 근데 중국의 여서시장 시장화 개혁에 관한 의견에 하나 요소가 더 들어가요. 데이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의 시장화에 관한 뭐 어떤 정책 발표했고, 그 위에 기술은 주로 지재권 보호예요. 이번에 외상투자법 보호법이 나왔잖아요. 미국하고 무역전쟁 하면서. 네. 그게 지금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재권 보호가 또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 쪽에서 지재권 보호와 그 다음에 기술의 응용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들어서 자본시장 쪽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방의 자본. 그리고 토지와 노동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노동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역 간에 마음대로 이동을 못 해요. 호적 제도가 있어요. 한국처럼 내가 부산에 가 일하고 싶으면 부산에 가 일하고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거기다 주소만 옮기면 되잖아요.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저 시안에 있는 농촌에 시안시 그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시안시 주변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민공이 내가 농사 짓기 싫어. 내 도시에 가서 일하겠어 하고 도시로 시안시로 올라왔어요. 근데 몸은 올 수 있어요. 이게 출근해서 월급은 받는데 호적이 없으면 병원, 학교,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그 권리가 없어요. 지역이 바뀌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녀가 있어요. 그럼 시안시에 있는 학교에 못 보내요. 걔가 그냥 학교 다닐 나이인데도 학교를 못 다니는 거니까 블랙 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호적제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4월 9일의 회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대로 이동하게 하겠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는 호적제도를 폐지하겠다. 네. 그 사람들이 한국처럼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 살게 하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중국은 도시는 이제는 뭐 수요 시장 측면에서 보면 개발할 거 거의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 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죠. 그러면 도시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적어도 집을 사야 되겠죠. 그게 벌써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사지 않더라도 임대를 해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중국은 부동산 경제 경착륙이 중국 경제 경착륙인데 이게 벌써 죽어가는 부동산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노동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월급도 올라가는 걸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그럼 기업의 측면에서는 사람 찾기가 쉬워지잖아요. 네. 그럼 벌써 노동 안정화, 비용 절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죽어가는 소비를 농촌에 있는 인구를 이동을 자유화시킴으로써 그 농촌을 통한 소비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토지 요소 개혁인데 중국은 토지가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 토지는 다 시장화가 됐어요. 한국처럼 뭐 아파트 가격이 막 몇십억씩 올라가고 이래요.
근데 그 밑에 토지는 국가 거예요. 땅은. 그래서 그래서 거주용은 아파트를 짓잖아요. 거주용은 정부하고 70년 임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내가 그 아파트 사용권이 있지, 그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는 국가에 속해요.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내가 한국에서 아파트 사면은 그 지분이 1/1000이1이라도 내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그게 국가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국가와 임대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끝나면 나도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나가야 돼요. 나라면 나가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중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하게 한다. 뭐 연장해준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70년이 왜냐면 이게 90년 말부터 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토지를 도시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캐피탈 게인, 자본 소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만 받을 뿐 사람의 소득은 두 가지로 나눠요. 월급 소득, 노동 소득. 그게 노동 소득이잖아요. 두 번째 자본 소득이 있거든요. 자본 소득은 투자로 인해서 얻는 소득을 말해요. 근데 도시에 있는 인구들은 내 부동산을 지금 10억에 사는데 20억이 올랐으면 10억이라는 자본 소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국 도시는 토지 상승에 따른 캐피탈 게인을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벌었는데 농민공들은 못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농민공들은 농촌에는 그 토지는 집체 소유, 여기 말하면 향진 이런 집체 소유인데 그 경작권은 호적이 있는 농민 거예요. 근데 농민이 농사 짓기 싫어서 도시로 올라오면 그 토지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방치해 놨잖아요. 근데 그 경작권을 양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다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죠? 내가 농촌에 있는 농민공이에요. 난 시안시에 도시에 가 일할 거야 이러면 내 그 경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죠. 그 집을 임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와서 월급을 벌지만 그 토지 가격이 막 상승이 되면 거기서 올라오는 임대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또 자본소득도 벌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되죠?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죠. 그러면 농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 중국이 또 소비 능력이 높아지니까 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거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를 일원화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이건 도시 토지다, 이건 농촌 토지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말이 뭐냐면 어제는 토지가 기업들이 생산하려면 토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공장을 짓고 설비를 놓으려면. 그러니까 중국은 농촌이 광대한데 그 농촌 토지가 시장으로 못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토지 비용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농촌 토지도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 요소가 싸지는 거죠. 토지 공급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 비용에서 아까 노동 비용하고 토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 요소 그 비용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본가들은 농촌에 가서 그 농촌에 있는 모든 그 농민들의 경작권을 한 번에 다 인수해 오는 거죠. 사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처럼 기계를 사다가 옛날에 농민들이 손으로 농사를 했는데 어떤 사모펀드가 농촌에 들어가서 그 농민들이 있는 경작권을 전체를 다 사버리면 기계를 사다가 왕창 기계 생산해버리면 그 농산품이 단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중국 농촌도 이제는 자본과 생산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가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급이 많아.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이 코로나 트리거로 생긴 경제 위기를 내수 성장으로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 그 내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는 광범위한 농촌을 갖다가 생산 요소로 공급해서 비용을 떨어뜨리고 광범위한 농민들을 동원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소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요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 네. 뭐 이런 게 가장 근본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투자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게 주식 시장도 있는데 네.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은 없나요? 주식시장도 있죠. 그게 그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원래는 외국 기관들이 중국에다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면 QFII,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QFII, 그다음에 RQFII, 위안화로 된 QFII 라이센스 이렇게 그러니까 후강통, 뭐 성강통 이렇게 특정된 채널을 통해서만 결국 자격이 있는 애들만 들어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게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규모인데 이번에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외국계 증권사가 들어가서 100% 내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한국의 뭐 삼성증권이나 한국의 뭐 미래에셋대우나 들어가서 100% 내 증권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계가 들어가서 증권사 하는 목적이 뭐네요? 증권사 하는 업무가 투자은행 업무잖아요.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중개 업무. 여기서처럼 내가 우리 대표님이 뭐 주식 매매하려면 증권사가 계좌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계좌 개설, 중개, 주식 투자 중개 업무, 채권도 중개 업무. 그리고 인수합병 할 수가 있잖아요. 한중간에 기업 인수합병. 이게 다 투자은행 업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려면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뭐 라이센스 주는 애들만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를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외국 애들 들어오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달러가 경상수지,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었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자본수지 흑자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외국계가 자본시장에 들어와 투자해. 이래서 지금 이제는 원래 중국 채권시장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도 안 됐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오전 5%까지 왔어요. 채권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이. 주식시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외국계 수요까지 오니까 중국이 또 MSCI 지수에 또 편입이 되고, 그렇죠. 채권도 지금 중국 글로벌 채권 지수에 지금 막 편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중국 시장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위안화 채권에. 그리고 주식도.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또 수요 확대로 이어지니까 주식이 올라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중국은 덜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떨어졌어요. 이유는? 그게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또, 외국에서? 예, 또 중국 정부도 국가대표팀, 보험사, 은행 통해서 국가대표 들어가서 또 증시를 받쳐준 부분도 있고요. 또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2018년에 50% 넘게 폭락했거든요. 작년에 좀 20, 30% 회복했다가 올해 연초에 떨어지다가 또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지금 그냥 이번 코로나 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냥 0에서 마이너스 올라요. 그냥 0에서 왔다 갔다 0%.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네. 중국의 일반적인 그 기업들의 그 지분 대주주가 이제 중국 정부잖아요. 네. 뭐 60%, 50% 네, 이상 네, 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세가 그렇게 좀 올랐어도 네. 정부에서 이렇게 물량을 좀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풀면 또 이게 폭락하는 거 아닌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게 뭐냐면 중국식 전문 용어로는 비유통주의 유통화 개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통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기업이나 주식이 100개 있어요. 100개인데 거기 70개는 국유 대주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비유통주라고 해요. 그 나머지 40개만 시장에서 팔고 샀다 개인들이 주로 사고 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마다 비유통주 유통화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통주를 갖다가 시장에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유통화 개혁이라고 해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개인들이 엄청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년 동안 팔게 못해요. 유통화 개혁을 한 이후로. 공지만 딱 내놓고. 네. 그게 전문 용어로 매각 제한주라고 해요. 매각, 중국어로 센쇼구, 매각 제한주라고 1년 동안 못 팔게 해요. 1년 후부터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볼 때 올해 1월에 올해 2020년 열면 주식 어떻게 될 거냐를 볼 때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올해 유통주가 얼마 풀릴 것이냐, 이 시장에 얼마 나올 것이냐. 그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전에 이 주식에 그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그거를 팔겠다라는 공지를 내놨는지 네.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해야 네, 된다. 네, 그거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한 기업들의 그런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일반 민간 기업들 이런 쪽에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민간 기업도 좋은 기업들은 국가에서 많이 갖고 있죠. 이런 알리바바나 이런 텐센트나 이런 건 다 국가 자금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대주주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대부분 기업은 정부하고 관련이 없는 기업이 없고요. 특히 성공한 기업들, 특히 세계적으로 내놓는 기업들이 중국 정부하고 관계없이는 절대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국경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국경이라는 표현은 국가가 경영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 표현이 이제 쓰면 안 되고 이름이 국요. 국가가
대주주라는 건 소유,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 경영인이 들어올 수. 그래서 국유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건 우리가 모든 중국 주식에 그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냥 일단 뭐 우리가 많이 알건 모르건 네. 일단은 그 지분 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아주 중요하죠. 소유 지분 구조를 들어가 봐야 돼요.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게 중국이 좋은 게 중국 포털 사이트는 들어가면 그 코드 치잖아요. 주식 코드 맞히면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집에 누가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를 얼마 했고 뭐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얼마 팔았고. 그래서 그 소유 구조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유통주, 매각 제한주가 얼마 있는지. 매각 제한주라는 건 1년 이내 못 파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풀리는지 이거 시점 다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뭔가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의도는 알았으니까. 네. 그런 투자에 관련된 부분 혹은 이러한 내수 시장을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뭔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중국에 그때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4,400개 넘게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중국 이미 은행 보고서, 금융안전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580몇 개 은행들이 아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중국의 도시상업은행, 그리고 농촌상업은행 이렇게 이런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엄청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네. 그리고 아까 증권사들도 지방에 있는 중국은 지방별 다 자기 증권사가 커요. 그러니까 그 산동성에 가면 산동성, 루농성촌에 그 지방의 증권사가 있어요. 그럼 그 지방에 중개 업무 얘네들이 주로 하겠죠. 이렇게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이렇게 다 지방별로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 좋은 애들도 있죠. 근데 또 안 좋은 애들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금융이란 건 본질이 뭔지 아세요? 금융업이라는 건 라이센스 장사예요. 어떤 라이센스? 금융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라이센스가 중요한 거예요. 인허가 관련된 업종이다. 네, 왜냐면 금융이란 거는 많은 사람 상대로 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체가 돈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미국 똑같아요. 금융은 라이센스예요. 금융업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본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몸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갖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회에 또 중국이 지금 자본시장 개방하는 기회에 한국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다 아는 기업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삼성? 어쨌든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산업자본이 금융하고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큰 기업들은 자체 내부 딜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자체 딜만 해도. 그게 크로스보더 딜, 국경 간이 어마어마하죠. 그거 왜 남하게 해요? 그러면 이럴 때 한국은 못하게 하면 중국가 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라이센스 자체가 얼마나 비싸요. 이럴 때 또 중국에서 이렇게 막 문을 개방할 때 지금 또 위기니까 더 오라고 하자. 나중에 아주 잘 먹고 잘 사면 뭐 오겠으면 오고 뭐 대우를 안 해주겠죠. 근데 지금 이럴 때 위기일 때 싸게 이런 라이센스 있는 애들을 사가지고 금융의 지주사가 되는 거죠. 그럼 산업 자본도 있고 금융 자본, 그것도 한국의 이런 작은 동네가 아니라 미래의 가장 큰 자본 시장이 될 중국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가서 넝쿨을 뿌리는 거죠. 넝쿨이 뿌려져야 호박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서 넝쿨을 딱 뿌릴 때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국은 워낙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단위가 틀리잖아요. 금액 단위가. 공 차이가 하나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도 초도 물량 예를 들어서 5천 개면 돼. 우리는 이런 식인데 중국은 10만 개, 맞아요. 20만 개. 완전 단위가 달라요. 돈도 야, 우리 이번에 좀 더 유상증자 좀 하자. 그러면 우리 보통 그래 한 3억 하면 돼. 5억 하면 돼. 이게 일반인데 거기서 무슨 소리야? 한 100억 해야지.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기본. 그러니까 네. 단위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건 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확 커지는 거라. 맞아요. 약간의 이거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한중간 업무할 때 그게 힘들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 일인데 이제는 한 3년 전 일인데요. 중국의 사모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사모펀드들은 기본 모집이 단위가 여기 돈으로 하면 10조씩 해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1기 뭐 2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2조 한다 이러면 사기 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여기는 2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기본 단위가 달라요. 거기는 사모펀드가 100억 위안 이렇게 줬어. 100억 위안 여기 돈으로 2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 와 사기 치는 거야? 왜냐면 단위가 아예 접해보지 못한 단위니까. 근데 거기는 거기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한중간에 업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네. 중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자본 네. 그 수익을 얻기 네. 위해서는 정말 글로벌 기업 같이 네. 그렇게 만만하게 네. 금액 단위가 큰 네. 규모의 어떤 자금 동원력이 있는 곳들만 가능한 거 아닌가 그게 이런 그게 질문이 생기는 그거 거예요. 맞아요. 그게 큰 애들이 넣을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한국에 큰 애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좀 아쉽죠. 이런데 좀 더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은 애들이 넣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실력이 없으면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뭔가 수출을 통해서 네.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분야나 네. 어떤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수출을 통해서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많이 그 국가 위상이 올라갔어요. 하나는 이 방역, 생활 방역,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 제한을 통제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가 격리 하는데 뭐 자가 격리가 스스로 하는 경우잖아요. 뭐 앞에 경찰이 서 있지는 우리 아파트 그렇죠. 단지 앞에 경찰이 안 서 있잖아요. 호주 같은데 이런 나오기만 하면 1,000만 벌금이에요. 우리 원화로 1,000만 원 벌금한다고요. 나오면 대부분 국가 이렇게 했다고요. 경찰이 서서 뭐 많이 막 인도는 막 사람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주 친문화적으로 인문적으로 하면서 잘 극복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막 뭐 사재기도 없었고 막 멘붕에 안 빠졌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잘 관리를 잘했고 또 한국의 그 검사 키트가 정확률이 90% 적어도 80%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중국의 검출률은 낮거든요. 70%다 이러면 30%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 이게 왜 검출률이 중요하냐, 정확성이 중요하냐면 한국은 90%라면 10%가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다 나았어요. 그러면 퇴원했는데 그게 재발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0.1, 그러니까 10% 안 맞으니까 0.1 곱하기 재발률을 우리가 생각해서 0.1 곱하기 0.1 하면 0.001, 100에 한 명을 놓친다란 말이거든요. 근데 중국처럼 70%가 정확하면 0.3 곱하기 0.4에서 3은 그러니까 0.9 되면 거의 100명 중에 9명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9명이 검사 밖에서 확산시키는 속도가. 확률이 훨씬 높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이게 굉장히 있죠. 바이오 쪽 있죠. 그리고 한국 옛날부터 워낙 이 화장품이라든가 이 또 패션이라든가 이런 게 중국에서 굉장히 인정해줘요. 한국의 패션,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굉장히 똑같은 생활용품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훨씬 비싸요. 무조건. 똑같은 라면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라면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워낙 한국의 물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상생활이나 우리가 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한국 제품에 워낙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다 온라인 구매란 말이에요. 온라인 구매. 어차피 온라인 구매니까 뭐 국내 거 살 거냐, 해외 거 살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특히 90년대 이후 출생 애들 무엇을 잘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다 좋은 걸 쓰려고 하니까 한국은 온라인을 기반해서 엄청난 수출 기회가 커지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제한을 건다든가 왜냐하면 중국 자국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뭐 그러한 압력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진 않았나요? 이번 기회에? 뭐 해외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번에 코로나 이게 경제 위기로 이어지니까 상품권 각 지방 정부별로 주는 돈이 달라요. 근데 상품권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내내 동네에서 이렇게 쓰게 하는 이런 지원 정책은 있어요. 네. 우리 또 지금 막 비슷하잖아요. 지역별로 도시별로 예. 그러잖아요. 예, 여기 지역별 뭔가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수출할 때 그걸로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정부에 결제 요청하면 되나요, 그거?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아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물어 안 봤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든 나라가 네. 한국도 이번에 이러한 그 충격 때문에 네. 그동안 아주 그냥 뭐 말도 안 돼라고 이렇게 거부했던 그 네. 무슨 원격 진료 같은 네.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이러한 충격 때문에 정말 오래 걸려서 바꿔야 되는 어떤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중의료보건, 한국말 음악병동 같은 게 중국이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음악병동, 그러니까 우리 평시에 중요한 거 알면서 안 해왔던 것들, 공중의료, 교육보건, 환경,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중국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전기자동차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게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산업이에요. 왜냐면 이 부품은 일본에서 오고, 저 부품은 유럽에서 오고, 저 부품은 미국에서 오고, 중국에서 최종 조립이 돼서 수출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중국에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럽하고 미국이 생산이 복귀가 안 되면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글로벌 밸류 체인에 다 엮여져 있으니까. 옛날에 또 한국이 터지니까 한국 공장이 멈추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으니까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가장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마이너스 80%. 엄청나네요. 3월에는 마이너스 40%. 좀 회복이 됐는데 어쨌든 그만큼 근데 전기 자동차가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짧아요. 그 전기 자동차는 안에 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부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이 코로나 때 확실히 자리 잡았잖아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는 100% 중국 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대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중국만 코로나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는 영향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하게 이제는 자리 잡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이번에 진단 키트, 네. 코로나 진단 키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건 문화 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은 바이오 업계의 기업가 네, 같이. 분은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이상의 홍보비를 쓴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얻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맞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맞아요. 미주 쪽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세홍지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사회에 대한 충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굉장히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한국의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에 대한 몸값을 높여주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홍보 효과. 이건 또 실천 속에서 나 홍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 한 홍보가 아니라 그래서 사용지마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한 네. 헬스케어, 중국 내에서도 그런 게 이렇게 인지가 되고 확산이 되고 공유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있어요. 그 검사 키트에 대해서 중국이 이번에 그 검사 키트를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중국의 유럽이나 특히 1대1로 국가들. 근데 써보니까 한국계 훨씬 높다라는 거를 해외에서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한국이 보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써보고 중국계 한국계 검사 키트 질이 훨씬 높다. 이게 중국에 많이 방송이 됐고 많이 나갔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서 후에 검사할 때 키트뿐만 아니라 CT 같이 했거든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느끼겠죠. 한국이. 그렇다고 옛날부터 원래 한국의 바이오텍, 이게 화장품이나 다 이거하고 관계되거든요. 워낙 인정을 많이 했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번에 더 확실히 된 거죠. 네. 그럼 이런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네. 그러니까 화장품하고는 약간 좀 네. 거리를 둬서요. 네. 바이오나 헬스케어와 같은 의약품이나 이런 의료기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중국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진입 장벽이 있나요? 만약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는 어쨌든 중국의 위생관리기관이 허가를 맞아야 되고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1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통과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더 협력을 바라겠죠. 왜냐면 중국이 앞으로 공공의료 보건을 엄청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엄청나게 협력할 수 있는 굳이 막 입을 가지고 엄청 홍보를 안 해도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특히 지방 정부별로 굉장히 한국 기업이나 한국 투자자들이나 협력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특히 친환경 쪽 그리고 우리 건강 관련된 지금 각 중국 지방성별로 이 바이오텍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엄청 어마어마한 펀드가 있어요. 펀드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돈을. 그래서 한국의 이런 벤처기업들은 이 김에 중국에 가서 이런 벤처펀드, 의료펀드 투자를 받으면서 그 넓은 중국 시장을 한번 넓혀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게 이제까지 중공업, 중화학공업 위주로 해가지고 그동안 성장을 했지만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우리가 화두를 두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는 이게 갑자기 확 부각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의 정말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한국에 저는 지금 뭐 거의 18년 차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오래 계셨네. 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특징이 부지런해요. 그리고 확실해요. 부지런하고 확실하고 아주 그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단지 아쉬운 건 한국 시장이 작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훌륭한 인성과 전문성과 어차피 창업하는 거잖아요. 창업이라는 건 내가 24시간을 그 창업에 쏟는 거잖아요. 어차피 24시간 창업에 쏟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내가 창업하는 건데 아예 큰 무리가 노는 게 낫죠. 한국에서도 성공하고 중국에 성공하는데 어느 성공이 더 크겠어요? 중국 성공이 더 크겠죠. 그렇죠. 거긴 단위가 한국에 비해서 공이 하나 더 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거기는 펀드도 많아요. 투자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펀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펀드가 들어올 때 시장을 갖고 들어와요. 시장을 해줘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협력 방안이 한국에는 R&D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밸류체인은 중국에 두는 게 좋아요. 여기 왜냐면 왜 R&D를 한국에 둬야 되냐면 그건 지재권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R&D 인재를 구하기 너무 좋아요. 인재 풀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 인재들은 가격이 안 비싸요. 근데 똑같은 실력의 인재를 중국에서 구하려면 5배에서 10배를 더 줘야 돼요. 2배가 아니라 결국 5배. 사람을 구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다 R&D 센터를 두고 한국에 R&D 사람들 쓰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하는 게 좋아요. 예, 여기 말씀 나누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점점 더 확신이 되는 게, 네. 이 분야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 네.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키워야 되는 분야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결론은 한국이 중국의 R&D 허브가 되면 한국이 미래가 있어요. R&D 허브, 한국은 앞으로 IP로 돈 벌어야 돼요. IP로. 특허. 네. IP만 있으면 우리가 노래 그렇잖아요. 노래는 내가 작사, 작곡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빅뱅의 그 누구예요? 걔는 그거마도 수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팬이신가 보는데. 엄청 팬이죠. 걔는 진짜 옷도 되게 패셔너하고 걔가 그 저작권 렘에도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뭐 부동산도 어려워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업 부채는 심각해져 가고 네. 있고, 뭐 은행들은 점점 네. 위험해지고,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더 타격이 그 위에 네. 겹친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맞아요. 위기 상황과 관련된 중국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이번 코로나가 이번에 걸려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걸린 데 어떤 사람들 죽었어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 죽었잖아요. 경제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충격이 크지만 기본 질환이 있는 국가는 망할 거예요, 이번에.
그 국가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제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국가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잖아요. 동시에 확산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금융의 바이러스예요. 금융의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여가고 있잖아요. 우리 네. 생명을. 근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금융의 바이러스가 많은 국가들을 파산되게 할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기업이요? 국가요? 국가. 국가. 예를 들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이게 경제의 기저질환이 있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다라는 것과 국가의 기저질환은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가 크거나 대외 단기 부채가 크거나 한국이 97년, 98년 외환위기 맞은 게 단기 외채, 그렇죠. 단기 외채가 많아서 맞은 거예요. 외환 보유액이 적거나 이런 나라들, 결국 대외 수출 의존도가 많거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금융위기의 촉발에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안 죽은 국가가 금융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 중국이 그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원래는 단기 외채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단기 외채가 최근 몇 년에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기 외채, 중국 지금 대외 부채가 한 2조 달러 더 되는데, 거기서 단기 외채가 1조가 안 돼요. 몇 천억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단기 외채 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한 5년 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경상수지가 옛날에 흑자 규모가 되게 컸어요. 근데 지금 어제는 300억, 400억 요때로 내려왔어요. 아마 1, 2년 지나면 마이너스 경상 적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년에 몇 천억씩 흑자를 벌다가 이제는 그 몇백억 단위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수지가 적었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중국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금융위기 오냐면 자산 가격 버블이 심한 나라. 이게 기저질환이 있다는 말이에요. 평시에 자산 가격 버블이 심한 나라. 은행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가 금융위기가 와요. 근데 중국이 이 두 개 조건을 다 갖췄어요. 자산 버블은 부동산 자산 가격 버블, 주식시장 가격 버블이에요. 근데 주식시장 가격 버블은 2018년에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은행들이 그래서 작년에 그 보고 나온 거예요. 그때 이미 은행들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줬어요. 네. 10,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 대출해줬다고요. 근데 10,000원짜리일 때 5,000원 해줄 때는 은행의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준 건데 2018년에 주가가 50% 떨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대출 거기 온 거예요. 그래 은행들이 기업 보고 야 담보 자산을 더 해. 아니면 주식을 팔겠다. 이렇게 주식을 동시에 판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대빵으로 가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굉장히 휘청거렸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부동산이 오래된 문제임에도 왜 해결 못 하냐면 딱 둘쳐보니까 이거는 전 은행 시스템이 망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제가 항상 얘기해 중국의 부동산 경착륙은 중국 은행이 무너지는 일이고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부동산 버블이 있는 나라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원래는 부동산을 버블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몇 년 동안 안 해줬어요. 특히 부동산 2개 살 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또 슬슬 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별로 지금 부동산 대출 완화, 그리고 부동산 분양 홍보정책 이런 걸 지금 많이 펼치면서 다시 부동산을 통한 경제 안정화에 지금 또 왜냐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말이 내 지금 몸속에 암이 있는데 지금 암을 도려내야 되는데 못 도려내고 지금 다시 또 마취를 투입한 거예요. 마취약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정부에서 그 부동산을 통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동산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농촌을 동원한 거예요. 일단 토지를 들어오게 해서 토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민들을 오게 해서 사는 사람 풀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세미나 할 때 이래요. 결국은 농촌 농민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건너가겠구나. 그 전략인 거죠. 그게 4월 9일 국무원 여서시장 개혁에 관한 의견의 아주 뒤에 있는 배경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중국 정부의 그 의도가 이게 이제 좀 먹힐 거라고 보세요? 이건가 그렇게 그 경착륙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은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중국은 어떤 문제 딱 터지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욕하거나 믿지 않거나 이러지 않아요. 무조건 정부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협조를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14억 인구를 격리시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유럽하고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네, 또 아니, 그렇게 격리시켰다고 시위를 나와 하잖아. 우리는 코로나로 죽는 게 무섭지 않다. 우리는 경제로 죽는다. 지금 미국에서 격리 해제하라고 난리 났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14억이 집에 2달 동안 있으라니까 있잖아요. 앞에 경찰을 지어놓기는 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거 협조를 잘 해준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치를 하는데 다행이죠. 그 14억이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요. 정부 신뢰가 높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부분 국유 회사잖아요. 농촌은 집체라고 표현해요. 도시는 국유, 농촌은 집체인데 집체나 국유나 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따라요? 기득권이 저항하겠죠. 왜냐면 이게 농촌과 도시 토지 일어나 하면은 누가 제일 손해냐면 집체, 그 향진 정부가 제일 손해거든요. 그 지방 정부. 네. 그래서 반항하겠죠. 그래도 공산당 조직이잖아요. 한계가 있죠. 중앙에서 그 미루면 어쩔 한번 수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거지.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바로 이게 말이 농촌 토지와 도시 토지 일어나 농민공 호적제도 폐지, 그러니까 도시가 호적제도 폐지, 말이 이렇지만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렇지.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일단 또 넓잖아요. 맞아요. 네. 쉽지 않아요. 우리도 뭐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네. 장관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언론에서 발표해도 가보면은 실제는 다른 아니잖아요. 문제잖아요. 창구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만큼 그게 실효성이 있게 실시가 되냐에 따라서 정책 효과의 결과가 나오겠죠. 얼마나 말을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막 체크하면서 그렇죠.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실행하냐. 그거를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가 그렇죠. 일시적으로라도 일단 해결될 것이냐 말 것이냐 봐야죠. 요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기업 부채 문제는 사실 부동산 이상으로 또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지난달 방송할 때도 기업 부채가 아마 더 확실하게 늘어났을 거고 어떤가요? 그래서 기업 부채가 지금 데이터별로 다른데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는 160%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60, 180 다른 나라에서는 뭐 중국 기업 부채가 200% 넘는다 하는 데도 있고요. 확실한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높다. 기업 부채가 높은데 이 코로나 트리걸로 해서 아까 우리가 몇 년역인 작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부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 다 이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도 무너져요. 부채가 많으면. 그렇죠. 기업도 많으면 무너져요. 국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부채 많은 애들은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만든 게 뭐냐면 중소기업이에요. 주로. 그래서 중소기업을 전용 대출 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발표한 게 4천억 위안 정도 돼요. 이거는 중소기업에 전문 신용 대출 해주는 걸 쓰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채를 전용 채권을 발행하게 하는 거죠. 채권 발행.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의 부채를 상환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부채의 이자 금리가 적어도 7%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지금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가 높은 낡은 채권을 채무 상환하는 거죠. 그때 한국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부동산 대출을 새로운 대출을 해서 갚고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은 가계부채가 폭탄인 거 아시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취한 게 금리가 낮은 대출을 새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그렇죠. 대출을 갚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리 수준을 떨어뜨리니까 지금 중국은 기업한테 그러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의 부채를 갚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수준이 떨어지는 원래 7%였는데 4%. 그래 지금 그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채무 상환. 그러니까 비싼 이자 돈 갚고 싼 이자로 그렇죠. 바꾸는 해가지고 거죠.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첫 번째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금 미리 상환해 버리면 투자자들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채권자들 동의만 하면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로 기업의 네.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는데 그러면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그런 것들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책을 통해서 위기가 어쨌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더 나빠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판매가 일어나야 살잖아요. 그렇죠. 캐스플로가 들어와야 살잖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게 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람을 이동을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먹는 것만 사지.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통화 정책 쓰고 아무리 재정 정책 써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래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을 구할 것이냐, 코로나로 죽는 기업이냐, 코로나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이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이냐, 경제 위기로 죽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이 두 개는 트레이드 오프, 모순이에요. 내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정부를 욕하면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로 죽는 사람, 이 두 개는 같이 가질 수 없어요. 선택이에요. 그렇죠. 대가 없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대가가 경제예요. 근데 경제도 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겠다? 왜? 코로나라 위기 본질이 뭐죠?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가 그렇죠. 충격이 온 거예요. 실물 위기 충격이 왔어요. 사람이 밖에 못 나가니까 사지 않으니까 매출이 안 일어나고 사람이 밖에 못 나가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사지 않고 실물 사이드가 무너진 거죠. 근데 여기다 돈을 퍼부는 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내가 선택해. 나는 경제로 죽는 기업들을 살릴 거야. 왜?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중국 일자리 80%를 해결해요. 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80%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코로나로 죽는 건 극소수지만 경제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하다 이러면 코로나를 그래서 옛날에 영국이 처음에 그냥 다 걸리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체免疫力으로 인체免疫力으로 하겠다. 3분의 2 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도리가 있어요. 거기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택하겠다.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가니까 사람이 쇼킹하죠. 내 주변에 사람 다 죽어간다 이러면 쇼킹이 오는 거잖아요. 막 총리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만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이 멘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톱이 되는데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 스위스인가 스웨덴이 아직도 스페인? 스페인이 아니야. 스웨덴 아니면 스위스 둘 중에 하나인데 자체 면역력으로 해요. 그냥 스웨덴인 것 같아요. 자체 면역력. 아예 자가격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거기는 이렇대요. 워낙 인구 밀도가 작대요. 인구가 작은 나라죠. 원래 사회적 거리가 커서 그게 괜찮대요. 그런 나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미국이 그러잖아요. 각 주별로 다른데 나와 시위하는 게 우리는 경제 위기가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난 걸리겠다.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의 환경은 되게 더 어려워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근데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정책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나와 이 쓸모없으니까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여줘야. 한국이 지금 문제는 뉴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는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한테는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심리적으로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안 사는데 근데 그건 있어. 빨리 끝나면 코로나가 당장 끝났어요. 예를 들면 4월 말일에 되면 모든 나라가 다 진정이 됐어요. 이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1년 넘어간다면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기업도 파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그동안 네. 이제 부동산 문제와 중국 기업 부채 문제로 네. 기저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안 좋아졌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쨌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하는 대책을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하고 달러 스와프를 하지 않은 그 신흥국들은 네. 전부 위험할 것이다. 이런 내가 얘기가. 아까 그 말씀 드린 예.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환율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서 그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뭐 있잖아요. 인도도 되게 위험하다고.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가서 한번 환율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환율이 다 20-30% 절하가 됐어요. 가치가 통화가 절하.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길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를 죽지는 않았지만 금융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어떤 중국의 경제 위기 이것은 지금 이러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약화된 어떤 경제 체력 때문에 네. 어떤 쇼크가 오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길어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답은 이래요. 답은 코로나 커브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이게 원인도 그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세계 경제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네. 살기 위해서는 각국이 막 공조를 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공조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갈등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네. 네. 일단 뭐 영국도 그렇고 네. 유럽이나 그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배상 문제에 네.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건 뭐 안유아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네. 중국 내부에 이러한 것들이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알죠. 네.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노를 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게 뭐 무한에서 시작됐지만 이 바이러스가 꼭 중국에서 나온 건 아니다. 첫째. 이거예요. 주장.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중국이 이번에 지원을 제일 많이 80몇 개 국가에 지원해 줬어요. 마스크. 그 다음에 검사 키트. 의사도 파견 많이 했어요. 중국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나라 현장에 가서 목숨 살리러 갔다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1대1로 국가거나 이번에 심한 유럽이나 캐나다 뭐 이런 북미 국가에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 저 나라들은. 도움을 그렇게 줬는데 특히 이탈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엄청 많이 파견했어요. 그때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탈리가 지금 막 배상하라고 그래요. 이탈리, 인도, 미국,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배상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상할 거면 그럼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오기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다 이렇게 배상, 에볼라. 그게 뭐 아프리카는 전 세계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도리로 나갈 거면 그게 또 도리 맞잖아요. 이게 뭐 독감을 만든 나라들은 그게 뭐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걔네들 그냥 배상해야지 이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면 옛날에 그 중국이 8개 연합국이 침략했잖아요. 그 상해 가면 뭐 독일 조개지, 청도에 가면 독일 조개지, 저 상해 포동에 프랑스 조개지 8개 연합국이 쳐들어가서 그 북경 이하원을 다 불살라놨잖아요. 북경 이하원, 이허위엔, 북경의 그 고대 건축물 다 불살랐잖아요. 그 안에 문화재를 다 뺏어가고, 금은보화 다 뺏어가고, 그럼 그때 그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정서라는 거죠. 네, 뭐 정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재난을 받았고, 우리가 다 지금 재앙에 빠졌는데, 이거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네. 이제 또 말씀하신 상대편 국가 사람들은 네. 처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오픈을 제대로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맞아요. 있는 어떤 기회를 맞아요. 너네가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저기에 하지 않았냐. 그게 지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쪽대로 그런 반응에 대해서 또 분노를 느끼는 맞아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투명성이 없어서 이 일을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의 트럼프도 말하는 게 나는 저기에 너네 국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하는데 너네 안 받았잖아. 그때 들어갔으면 이 문제를 뭐 이런 얘기 트럼프가 하고 있고 거기 또 국회의원이 뭐 너네가 배상을 안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지금 한 1.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걸 그거 다 그냥 그런 거 하겠다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호주에는 또 의원은 막 중국의 땅을 배상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막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저기에 뭐 그런 정보 공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냐 그러긴 하는데 중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들 이게 처음에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인식할 때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이 정도 확산과 이 정도.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 몰랐다. 우리도 처음에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게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몰랐다. 처음에는 사스인가? 이러다가 또 다르다 보여서 이래. 그게 과정이 필요해서 그때 가서야 확신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게 확신하기 전에는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누가 그 책임을 지냐 마음대로 말을 해서 그래서 그 과정이 결렸다라는 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중국 정부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중국 정부는 이제 이런 생각, 그다음에 네. 국민들도 이런 그런 생각. 정서를 네. 가지고 있다는 네. 거고 네. 아까 말씀 그 반대편 서방 네. 세계 정부나 국민들은 또 그렇다는 그런 거죠. 이유로 분노를 하고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이 굉장히 바빠요. 이걸 지금 이 모순을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금. 근데 네. 그 중국 정부가 뭐 말대로 막 이렇게 배상을 해줄 네. 어떤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 환경은 그 정부 요구대로. 그러니까 뭔가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이 엄청난 그 경제 정책, 재정 네. 정책을 풀어서 많은 나라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차피 경제적으로 중국이 그렇죠. 경제가 올라가면 많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의 그 중국이 지금 생산 공장 역할 하잖아요. 제조업에서 팩토리 기능을 하잖아요. 생산 공장 역할 하면서 중국이 그러니까 4 트릴리언 달러 생산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게 2.4 트릴리언 달러가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경제의 지금 경제 비중이 16.3%예요, 중국이. 옛날 사스 때는 4.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16.3%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중국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수입이 10.8%로 중국이 하고요. 수출은 12.8%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빨리 살아나고 잘 돌아가면 그 중국하고 경제 관계에 있는 국가도 굉장히 글로벌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런 면에서 또 중국이 엄청 그러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영국의 어떤 언론사에서 그 네. 신문사에서 쓴 사설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적 그 재정을 풀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피해 입은 국가들이 네. 경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뭔가를 네. 정책을 만들어서 네.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네. 파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번 계기로 이건 도저히 돌아설 수 없는 길을 서로 가는 거다 미중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디커플링화되는 맞아요. 네. 이런 최악의 맞아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맞아요.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예, 거냐.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네, 경제 어떻게 될 패권이. 거냐 이런데 코로나가 없어도 이미 중국하고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죠. 옛날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연애하는 관계였죠. 굉장히 둘이 좋았죠. 콩닥콩닥. 그러다가 무역 전쟁을 본격적인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슬슬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관계로 갔죠. 이미. 근데 코로나하고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 이미 그런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기술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이런 면에서 그 어떤 나라 옛날에 일본이 뭐 미국하고 뭐 그럴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이 아예 명함 못 내밀 정도로 커졌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근데 또 중국은 일본하고 다르게 일본은 같은 서방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국가였고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라는 이들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 정도로 올라오니까 이 게임이 다른 게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위기감이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불안감이 크고 근데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불안감을 더 키워버린 거죠. 왜냐하면 리월량이라는 의사가 처음에 이걸 말했는데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 불안이 더 커지면서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생산 공장으로서의 기지를 중국이 생산하거나 중국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같이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그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의 탈중국화. 그래서 이번에 일본하고 미국이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모든 철수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해요. 일본은 펀드를 만들었고요. 미국은 그냥 네가 나오면 그 비용을 우리 다 대겠다라는 거예요. 철수 비용을. 그 정도로 미국하고 일본이 앞장서서
중국에서 나오라. 이제 나오라.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떼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KPMG가 조사를 했어요. 중국에 들어간 외상 투자 기업들 조사를 했는데 나올 생각이 있냐. 그래서 70%가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탈중국화가 가능하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본하고 한국 같은 나라는 절대 탈중국화, 일단 제가 오피니언 할 생각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명을 떠나서 하려고 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지리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 지리. 예, 지리의 힘이란. 지리의 힘. 한 국가의 운명은 지리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 지리적으로 봐서 중국을 떠날 수 없어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중국을 떠나고 나 거래 안 할래. 이래서 거래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할 수는 있겠죠. 안 하면 손해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같이 갈 수가 있게 다른 나라가 다 탈중국화해도 우리가 우리들이 해서 이거는 한국은 자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생각 요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나라 나갈 때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해야죠. 오히려 이런 생각 했어야지. 왜냐면 지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탈중국화 한다고 칩시다.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손해는 미국이 엄청 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중국처럼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아직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저렴한 노동력, 노사 조직이 없는 24시간 말없이 일하고 월급을 요만큼 받는 나라 전 세계고, 이번에도 마스크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중국에 마스크 공급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그 수억 장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실력이 이미 나가니까 중국을 떠나면 안 된,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앞으로 저는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싫어. 우리끼리 하면 돼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어느 그 탈중국화 나라는 엄청난 생산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 올라가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그 나라 중산층이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 썼으면 됐는데 이제 한 7, 앞으로는 80만 원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중산층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커져요.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굴러가다가 멈춰서요. 왜냐면 상위 1%는 돈을 안 써요. 왜냐면 워낙 잘 살고 잘 먹고 사람이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먹는 게. 그 사람이 다 있는데 어디다 돈 쓰겠어요? 다 있는데 돈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쓸 것이 없죠. 그러면 하위는 돈이 없어서 안 써요. 그래서 한 나라가 경제가 탄탄하게 가려면 중산층이 두꺼워야 돼요. 중산층이 나라를 살리는 거. 근데 중산층이 얇아지면 가다가 전다고요. 그러면 미국이 탈중국화하겠다는 거는 미국의 국민들은 이제부터는 그 대가를 내가 질 생각해야 돼요. 탈중국화에 오는 대가.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은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탈중국화 세계가 어떻게 되면요. 제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제가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지역화, 군집화, 글로벌 밸류체인의 군집화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 세계 밸류체인은 어떻게 됐냐면 맨 먹이 사슬렌 위에 미국이 있어요. 달러 기초 통화하고 소비 시장이면서 또 R&D 시장, R&D를 잘하는 국가. 그 아래 제조 국가들이 있어요. 단계별로 나면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여기 제조, 만들어서 물건을 먹고 사는 맨 아래층에 여기 원자재를 공급하는 호주, 브라질이 있어요. 여기는 원유를 팔아먹고 사는 러시아, 오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 대륙별로 자기가 잘하는 거를 딱 앞에 내놔서 쟤네끼리 거래하면서 모든 나라가 윈윈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딱 거래해서 나도 돈 벌고 너도 벌고 세계적으로는 물가가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없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렇지. 왜 네가 싼 거 내놓고 내가 싼 거 내다 보니까 물가가 싸고 전 세계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탈중국화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서는 내 싼 거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 쟤네끼리 동네끼리 노니까 예를 들어 유럽하고 미국만 같이 논다고 칩시다. 거기에 누가 24시간 일하는 노동력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아침에 6시 칼출근 칼퇴근 월급이 또 얼마나 높아요. 그럼 쟤네가 손해예요. 그 높은 월급으로 만들어낸 물건을 누가 싸요? 누가 사냐고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밸류 체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대1로 국가들 같이. 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부족? 기술이 부족해요. 그러면 기술이 부족한 내절 R&D 하겠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 그러면 내 옛날이면 1년이면 만들어낼 물건을 10년이 걸려 만들어내니까 10년 동안 내가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손실이에요.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조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게 되면 둘 다 손실. 그리고 어떤 지역별로 네 편, 내 편, 지역별로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고 다 손실이라는 거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커질 거고 한 개 국가 내에서 빈부격차가 커질 거고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줄어들 거고. 뭐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뭐 기본적으로 깔리겠네요. 보호무역주의, 투자 보호주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냐 이런 데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경제를 볼 때 이 경제적인 지금 이론으로는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라는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확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는 감정과 여러 가지 자존심과 그렇죠. 모든 게 네. 섞이니까. 네. 그랬을 때 아주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결정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그 밸류체인으로 베트남이 됐든 인도를 됐든 거기도 뭐 비슷하게 인구 많고 저렴하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키우면 얼마 안 가면 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밸류체인을 만든 그 포터라는 사람이 밸류체인에 보면 가장 밸류체인의 핵심이 뭐냐면 공장을 어디다 만들 것 같아요? 시장이 있는 곳에 만들어요. 아니 시장은 저기 있는데 내 물건을 저기서 만들어요. 저기서 만들면 오다가 물류 비용 합하면 그거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답을 하려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는 만들어낸 물건을 누가 살 것 같아요? 지금 인도하고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1인당 GDP가 $10,000예요. 14억으로 나눈 1인당 GDP가 $10,000인 중국이고 인도 인구가 14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4억을 칩시다, 인도도. 거기 지금 1인당 GDP가 얼마예요? 거기가 지금 $2,400 되나? 어제 굉장히 낮잖아요. 둘이 소비 어떻게 비교해요? 그러면 소비는 중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이 생산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산이 이제 싸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네. 싼 가격에 받았기 때문에 싸게 해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고 뭐 네.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같은 돈 가지고 네. 그렇게 가능했던 거는 중국이라는 어떤 A라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중국 자체에서의 소비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량을 확 많이 만들 수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네. 그래서 코스트가 낮춰져서 저쪽 나라에도 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중국에서 소비되는 거 없이 그냥 만들어서 수출만 한다고 하면 가격을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외상 투자 기업들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옛날에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만 했어요. 중국은 정말 말 그대로 공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왜냐면 중국에서 안 팔아도 되는 이유가 되게 쌌단 말이에요. 노동력이 워낙 쌌어요. 그래서 그 물류 비용을 감안해도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그때는 미국이 주로 세계적으로 시장이었어요. 미국이 다 미국 돈을 벌면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중국도 미국 돈을 벌어서 저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변했다고요. 이제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의 역할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이 이제는 소비가 한계에 있다는 거죠. 자기 미국이라는 시장이 이제는 힘을 못 쓸 때 두 번째로 떠오른 게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인도가 생산해도 오케이. 근데 어차피 중국에 팔아야 돼요. 어차피. 근데 인도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미묘해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네. 이번에 인도 막 또 중국에 배상을 요구해요. 네. 또. 근데 옛날부터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적 관계가 거래를 못하게 한다면 거기서 공장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서 되게 물량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하고 인도가 관계 나빠서 수입을 안 하거나 못 팔게 하면 그 물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치적 리스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시장이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팔면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 테슬라가 들어간 거잖아요. 테슬라가 100% 중국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트남에서 지금 갔어요. 삼성은 2008년에 베트남에 옮겨갔잖아요. 많은 나라가 베트남 갔다고요. 뭐
신을 생산하고 가방을 월급에 쌓아야 되는 이런 업종은 다 베트남 갔어요. 근데 간 다음에 가보니까 무슨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베트남 가보니까 이게 그냥 공장만 옮겨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부품 공장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베트남은 생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갔는데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비용이 고배로 드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후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결국은 베트남에서 중국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물류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생산하면 중국에 팔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요. 관세 이슈가 있고, 정치 이슈가 있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있는 데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제품의 주기가 짧아져요. 근데 언제 생산을 저 멀리서 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 거 빨리빨리 빅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 맞는 걸 빨리빨리 생산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하나의 생산 라인에 들어와줘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만 하고 여기 가서 팔고 수요와 공급이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수요는 미국에서 하고 공급은 중국에서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는 물건이 시장에서 온 정보를 갖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과 만드는 게 하나의 과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제 뜻이 전달이 됐나요?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바로바로 와서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내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그동안 그 세계화라는 네. 어떤 물결 하에서 네. 서로 분업화를 추진을 했고 네. 그것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걸 없는다는 것이 엄청난 후유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비용이 크다, 후유증이 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미래 산업의 미래 변화에 있어서 공급과 시장이 하나의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떨어져서 할 수가 있었다고요.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과 시장이 언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과 시장이 언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한다 얘기 아니에요. 공급과 시장이 언택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 공급과 시장이 하나의 라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체인. 그러니까 만들면서 소모하고, 예. 만들면서 소모하고 바로 같이 제가 공장이에요. 고객이에요. 네. 옛날에는 내가 만들어서 그냥 팔았어요. 사가고. 이제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그 대표님이 정보가 저한테 막 들어오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서 주고, 정보 들어오면 생산해 주고, 뜻이 전달이 됐죠. 빅데이터가 계속 모집이 되면서 네. 그것이 제품에 반영이 그래서 되면서 바로바로 가고 바로바로 당신만을 위한 제품을 파는 세상이 온다고요. 이제 사회가 이제 4차 산업 그렇게 바뀔 거니까. 네. 그게 언택화예요. 언택화. 이게 하나의 라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여기서 만들고 여기 하나의 공급 라인이었잖아요.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넣고 자자 와 사십시오 하면 대표님 같은 사람들 와서 막 거기서 자기 좋아하는 거 사가고 뜻이 전달됐죠. 이거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요. 다 과정에 들어왔다. 고객도 내 생산 라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전달이 됐죠. 네. 이런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라는 엄청난 그 시장이 존재하면서 소비를 해주면서 네. 그냥 너네 싸게 생산만 해라고 이게 이원화가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싼 인건비로만 운영되던 중국의 그 경제력이 커지면서 소비력이 네. 커지면서 네. 이제는 여기가 시장이 돼가지고 네.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 그렇죠. 단가를 낮추든 뭐가 되든 이게 그렇죠.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이 이런 구매력을 갖추기까지 소비력을 갖추기까지 처음에 공장의 역할을 시작해서 네. 구매력을 갖추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자기 동네에서만 놓은 거죠. 자기 북한처럼 우리끼리 생산하고 팔고 그러니까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WTO에 가입을 하면서 글로벌 무대에 딱 선 거예요. 근데 내놓을 만한 게
내 노동력이 싸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동력이 싸다는 걸 내세워서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라. 그래서 글로벌 500 대기업 다 들어갔죠. 그게 2000년에 이루어져요. 들어가서 공장을 하고 생산하고 이러면서 점점 팩토리 기능을 갖춰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게 점점 커지다가 사람들이 거기서 월급을 벌기 시작하니까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인구가 이렇게 몇 천만 명이 아니고 몇억 명이 되는 게 월급을 중국에 일하는 사람이 7억 명이 넘거든요. 그 7억 명이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 7억 명이 소비가 팍 폭발하면서 시장이 팍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책을 10,000개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잖아요. 중국은 10,000개는 명함을 넣으면 100,000개 팔아야 베스트냐 마이냐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은 BP 균형점, 우리가 수익 균형점 BP를 맞추기 되게 쉬웠던 거죠. 빨리 BP를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역할이 되기까지 네. 한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2008년 이후부터 시장 기능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럼 한 10년 정도. 본격적으로 2011년에 일본을 초월해요. 2011년 이후부터 게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10년. 10년 정도. 그러니까 정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간다 해도 네. 뭐 인도나 베트남을 그렇게 한다고 시점을 했을 봤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10년의 아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겪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10년이고요. 더 길게 봐요, 저는. 왜냐면 인도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어권 국가잖아요. 근데 나라가 그 계급제예요. 카스트제도 있어서. 카스트제도 있어서 소비가 크게 못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계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게 뭔가 긴장 관계로 가면서 정말 디커플링이라는 게 현실화되면은 하여튼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문제와 이유들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아주 어려워지겠네요. 예. 훨씬 대가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해서 지금 팩토리 기능으로 커가고 있는데 베트남 그래봤자 인구가 1억이 안 돼요. 앞으로 공장 역할을 하겠지만 시장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베트남이 지금 2,400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000달러로 채줍시다. 그럼 1억 명이라고 채줍시다. 그래서 1조잖아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네. 1억 개를 그러니까 중국 시장까지 합쳐서 1억 개라는 물건을 만들 때의 코스트와 5천만 개 만들 때의 코스트가 달라지는 완전 거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물건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객한테 가기까지 물류비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우리가 말은 쉽게 디커플링 뭐 이렇게 이제 헤어질 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단기에는 어렵다. 일단 단기적으로 그것이 뭐 10년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우리는 아주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걸 각오해야 된다. 비용을 각오할 준비를 해라. 진짜 하겠으면. 뭐 우리가 쉽게 그거를 체감적으로 느끼려면은 이런 거겠죠. 뭐 지금 뭐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쓰면 앞으로 한 150만 원 써야 돼. 맞아요. 똑같은 거 유지하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내 생활비가 높아졌으니까 내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네. 거죠. 아, 이렇게 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그 생활의 변화를 주는지. 가슴에 닿죠. 와닿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긴장 관계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뉴욕에서 그 루이신 커피 회계 조작 사건이 네.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봐라, 중국은 못 믿을 거다. 지금 뭐 기업들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또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디지털 화폐 또 이제 그 공개를 했잖아요. 네. 뭐 적용된 건 아니죠. 아직 네. 이제 오픈한 정도.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회계 조작 사건은 이래요. 그게 중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원래 미국의 규정에 의하면 그 회계위원회, PCAOB라고 하죠. PCA 회계위원회 감리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 회계장부에 해외 유출이 안 돼요. 그 국가 비밀로 돼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회계 감리가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진실성인지 판단하기 힘들었고. 아, 참.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은 뭐 몇 년치의 재무제표라든가 다 나오고, 그게 예, 감리를 받아야죠. 예. 근데 미국 못 시장 안 받고 상장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대 회계법인이 하는데 어대 회계법인이 어차피 내 상장하려면 회계법인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원래 잘해야 되는 거죠. 중국의 5대 회계법인. 아니 세계 5대 법인이 세계. 보통 해외 상장 때는 해외 법인을 쓰니까. 근데 걔네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걔네 다 그래도
외국인이잖아요. 중국 기업을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국 그런 창업가들이 아직 소질이 낮아서 의도적으로 감춘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요인인데, 그게 왜 중국 기업이 이런 일이 많이 터졌냐? 그거는 중국 기업이, 중국은, 그게 중국 경제의 문제이기도 해요. 중국 기업가들이 빠른 성공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업부터 성공해야 돈을 모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이게 레이싱 커피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네요. 창업해서 1년 반 만에 미국에 상장했다고요. 아, 그거예요? 1년 반. 한국은 평균 5, 6년이 지나야 상장이 될까 그렇죠. 말까 해요. 그래서 이게 1년 반 되는 기업이 상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잘 짜야 되잖아요. 그런 유혹이 컸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개의 기업 때문에 그 뒤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똑같은 회계 부정이 터졌어요. 뭐 우리 알고 있는 아이치, 네오플렉스 같은 기업이죠. 아이치, 그 다음에 허웨이라 이런 TR 이런 기업도 터졌거든요. 회계 부정이 지금 미국에 상장한. 그래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차가하게 딱 끼고 검사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상장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상장했대도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미국에서 국회에서 통과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한국만 국민연금 이런 데서 연금을 중국 기업에 투자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국가 돈은 들어가지 말라 중국 위험하니까. 기업에. 위험하니까 이런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겠으면 해라 이건데 이런 나라 국민의 연금을 운영하는 가지 말라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중국 기업이 미국 상장이 앞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IB들이 더 조심하겠죠. 그렇죠. 더 까다롭게 조사하고. 네, 그래서 뒤에는 마윈을 꿈꾸는 많은 그 중국 청년들한테 많은 타격을 준 사건이죠. 왜냐면 중국의 마윈을 꿈꾸는 제2의 마윈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빨리 미국에 상장해서 돈 벌고 싶은. 왜냐면 미국의 자본시장이 커요. 왜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했냐면 중국에 상장해서 그만한 세계 최대 IPO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자본시장은 작거든요. 근데 미국 자본시장은 바다처럼 크니까 거기가 상장하면 내 원하는 돈을 다 융자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장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창업가들이 기본 목표가 뭐냐 미국에 상장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그 큰 자본시장을 빌려서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빨리 서는 게 제2의 마윈이 길을 걷는 가장 빠른 길인데 이번 사건 때문에 제2의 마윈들이 꿈을 짓밟아 버린 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탈중국화 안 해도 이게 그런 말 안 해도 IB들이 안 하려고 할 기업 거예요. 자체에서 네. 리스크가 커지니까. 커지니까. 그래서 이건 엄청 중국 기업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게 결국 나라의 어떤 해잖아요, 손해. 네, 네.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이거를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중국 내부에서 하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감에 CSRC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어요. 거기 그래서 조사 이제 들어갔어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중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그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네. 중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그 담당자는 레이싱 커피의 그 오너, 그 사람은 자기가 법적인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근데 중국 증감에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나오겠네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뉴스와 함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화폐에 네. 대한 이야기로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특징이 뭐냐면 투명성이거든요. 앞으로 속이를 해도 못 속여요.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말하는 DCEP, DCEP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블록체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일반적인 사람을 상대로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말 그대로 블록체인. 근데 중국에서 그 이미은행에서 한 DCB 통화는 블록체인 기반이 맞아요.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이 있어요. 그게 중국이미은행. 관리를 한다. 예, 그 중국이미은행이라는 거죠. 근데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쓴 거예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썼는데, 근데 그게 그게 중국의 DCP가 우리 위안화 1위안화 동일해요. 근데 그 우리가 쓰는 웨이챗 있잖아요. 네. 위챗페이, 카카오페이 이거하고 달라요.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데 위챗페이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래요. 위챗페이도 그냥
코드로 쭉 하면 결제가 되잖아요. 달라요. 위챗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은행에 계좌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계좌를 쓰는 거예요. 돈을 실제는. 그냥 그게 앞에 그런 코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 DCP는 뭐냐면 그 자체가 현금이에요. 그냥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그 10,000원짜리 그 돈하고 똑같다고요. 현금. 그냥 돈이에요. 통용될 수 있는 그냥 돈이에요. 단지 형태가 전자화폐 형태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종이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DCP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M0예요. 우리가 화폐를 통화를 말할 때 M0, M1, M2라고 표현하거든요. M2는 광의의 통화, M1, M0인데 M0가 딱 그 우리가 종이로 찍어내는 현금이에요. DCP는 그 M0를 대체하는 거라고요. 자체가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카카오페이를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쓸랬는데 상점에서 마트에서 안 받아요. 근데 DCP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현금이니까. 그 차이예요. 근데 그럼 옛날에 종이돈하고 무슨 차이냐? 종이돈은 내가 누구한테 로비를 해도 모르잖아요. 한 박스 들고 라면 박스에 들어가서 딱 줘도 정부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DCP는 돈이 어디 가고 오고 다 아니까. 내가 네. 어디서 받고 어디로 다 알죠. 얼마로 썼는지 그 사람은 또 어디로 썼는지 네, 다 모든 게 다 알죠. 추적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투명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 부정은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근데 그게 정부에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게 정말 실행할 의지가 강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소주에서 제일 먼저 시범 실행하는 거예요.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적어도 50%까지 대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위안화 종이돈을. 네. 그렇게 목표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짧은 시간이 안 되겠죠. 저 큰 나라에. 그러면 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시세의 변동이 없죠. 없겠네요. 그냥 없죠. 고정으로 그냥.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안 된다고요. 그걸로는 절대 결제 그러니까 통화가 안 돼요.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거군요. 다르죠. 네.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화를 네. 대체하는 기축 통화로서의 네. 어떤 그 그거는 있어요. 그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전 세계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해하시면 만큼 이해하시면 돼요. 전 세계가 그 국가 간의 통화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미국의 스위프트라는 정상 결제 시스템을 써요. 네. 스위프트. 근데 그게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달러를 입금하면 2, 3일이 걸려요. 2, 3일이. 네. 결국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받아요. 우리가 가서 한번 환전에 다른 나라에 보내보세요. 그 엄청 많은 수수료를 받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 비싸요. 근데 만약에 DCP로 하게 되면 중국에서 자체 그 국제 청산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CIPS라는 거예요. CIPS. 그거 만들면 이게 디지털 기반이면 시간이 안 걸려요. 내 즉시하는 즉시 가고 수수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한국하고 중국이 무역을 할 때 DCP로 한다 이러면 무역 기업들은 너무 편하죠. 수수료도 낮추고 수수료도 돈도 바로 없고 받고. 돈도 바로 받고 환율 위험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붙였는데 2, 3일에 돈이 온다면 2, 3일 동안 환율 위험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한국이 옛날에 외환위기 왔을 때 1달러 1,000원 하다가 순식간에 2,000 갔거든요. 그 한국의 어느 건설 기업이 환율 때문에 망했어요. 흑자 파산했어요. 왜냐면 실제는 엄청 물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환율로 계산하니까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2,000 가버리니까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기업들한테는 환율 위험이 제일 큰 위험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바로 받는 게 엄청 이득이네요. 그냥 즉시니까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수료도 싸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앞으로 디지털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한다는 거는 기업들한테는 엄청 좋죠. 그래서 이게 위안화 국제화에는 엄청 좋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빨리 전자 디지털 통화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쓰는 그 화폐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빨리.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달러의 기축 패권, 통화 패권을 줄이는 거죠. 낮추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네. 보고만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미국하고 어느 나라도 아직도 뭐 검토 안 한다 이런데 미국도 내 생각에 이게 심각해지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전자화폐, 이 디지털 화폐가 유통이 되는 건 이제 앞으로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요. 흐름이죠. 제가 전문 문장을 썼어요. 오피니언 글을 썼거든요. 나중에 찾으시면 나올 건데 그 왜 중국인민은행에서 DCP를 발행하는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중국인민은행이 DCP를 하게 된 계기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보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통화 개념인데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중앙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통화라는 거는, 화폐라는 거는 중앙정부 신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 기업이 이렇게 통화를 막 발행하는 거는 중국인민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엉망이 된다. 왜냐면 대기업마다 다 자기 통화 발행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결국은 전자통화는 어디에 희망이 있냐면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중앙정부의 신용이 진짜 이런 전자통화를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중국인민은행이 DCP를 발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국인민은행이 DCP를 발행을 했고 국가가 무역 결제해서 DCEP를 쓰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 만드는 그 CIPS라는 청산결제 시스템을 글로벌 각 국가들이 같이 쓰게 되면 이미 지금 70몇 개 중앙은행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쓰게 되면 위안화 국제화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무역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위안화 무역 결제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DCEP다 보니까 아까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위험도 없고 수수료도 싸고 이러면 당연히 기업들이 너무 환영하겠죠. 그러면 달러의 힘이 떨어지고 미국이 조급해지겠죠. 그럼 미국이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나중에 디지털 통화로 갈 확률이 높고요. 어쩌면 리브라를 인수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연준이. 리브라를 갖다가 미국의 DCP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DCP라 표현 안 하고요. CBDC, Central Bank, 디지털 카러시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리브라를 갖다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쨌건 네. 그 디지털 화폐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처럼 네. 어떤 퍼블릭으로 가가지고 시세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화폐처럼 안정화된. 왜냐면 그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런 게인데 왜 지금 블록체인 창업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못하냐면 결제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기반, 특히 이더리움 기반에서 많은 그 블록체인 창업 기업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비즈니스 모델. 근데 성공 못한 이유가 결제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초당 7건에서 15건 사이를 결제를 해요. 근데 그 중국의 터보왕이 있잖아요. 전자산 제일 큰 업체 터보. 네. 터보가 1초당 9만 몇 건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더리움 기반의 그 결제 가지고 그걸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DCEP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런 문제 트랙 문제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1초당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여기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중국은 어쨌든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네. 그런 입장이고 네. 미국은 그러니까 원래 지키는 사람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렇죠. 하고 네. 도전하는 자는 그거를 깨부시려고 그렇죠. 한다 보니까 네. 이제 자꾸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건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이제 갈수록 좀 나라들마다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40몇 개 은행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예, 이거 CBDC를 할 건가 이렇게. 네. 또 전 안 교수님이 또 이렇게 디지털 화폐 쪽에도 이렇게 해박하신지는 또 오늘 알았네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다음번에는 또 네. 그 부분 우리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 한번 듣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